133회 건축시공사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용어의 경우는 중요도가 낮은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대제목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웠죠. 서술의 경우는 총론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작성하지 못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수록 채점은 더 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사막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명언이죠. 사막에서 밤이슬을 받아먹고 오렌지 반쪽을 핥아먹으면서 극한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때 불시착, 그리고 혹독한 고생, 사막 여우와의 만남이 이 인간의 대지, 그리고 불세출의 역작인 어린 왕자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기술자 공부를 하면서 어딘가에 숨어있는 셈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분석하고 복기도 해보고 합격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합격의 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먼저 약수령인데요. 총 6가지 유형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그 다음에 시험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약수령과 서술 문제의 과정 설명입니다. 이 약수령의 경우는 조건을 중간에 준다든가 또 항목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서술 문제의 경우는 서술 출제될 문제를 용어로 그대로 출제하는 형태가 바로 서술 문제의 과정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주각부의 정의, 주각부 공법, 종류,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할 사항 이런 형태죠. 자, 그리고 3번 법규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건 사고와 이슈 때문에 이 중대재해, 데크플레이트 사고 또는 동바리 붕괴와 무량판 슬래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스마트 건설 BIM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132회 그리고 133회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즘 총론이 대세인데 용어가 그냥 정통 용어가 있겠고, 지금처럼 조건 제시형 용어가 있고 항목 구분형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조건 제시형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조건 제시형이 출제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대제목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뭔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회차 용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정말 역대급으로 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원에서 강의하고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기 어려워진 부분들이 오히려 또 무난합니다. 정통 용어는 강의를 해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이유는 조건 제시형이 나왔을 때가 필요하거든요. 항목 구분형 같은 경우 정통 용어는 교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제시형으로 나왔을 때가 학원의 첨삭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번 회차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총론 위주로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새롭게 뭐뭐 하는 중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철골 부재 중이다 라는 거는 철골 부재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철골 부재 중, 철골 부재에서 그 역할이 뭐냐, 윈드 컬럼의 역할이 뭐냐, 이런 형태.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식 중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되어 있고 역할을 이렇게 적으라는 소리예요. 조건 제시는 단 한 문제만 출제됐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핑인데 인상할 때입니다. 인상할 때. 해체할 때가 아니라 인상시. 그래서 해체하거나 인상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갈 필요가 없는데 인상시다라고 해서 약간 출제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했죠. 정통 순수 용어는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건제시형과 항목구분형과 순수 용어 이 3가지 패턴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조건제시형입니다. 그래서 대제목을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정의하고 대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합격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정확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역할 이게 합격의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13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9문제가 출제됐는데 실질적으로 BIM도 알고 보면 기출문제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수중 콘크리트도 타설 방식이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 문제에 나오는 이 세우기 허용오차도 기출문제 범주 안에 들어있고요. 신기술 같은 경우는 서술 문제를 그대로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문제가 기출문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도가 높지 않은데 자, 허용오차를 서술 문제를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기준을 정확하게 다 적어가지고 전체에 응용을 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걸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윈드 컬럼 120회 때 출제됐는데 아차하고 보지 않았던 문제들도 많았을 거고요. 콜라보레이션 모르는 게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들과 혼합해서 그 시스템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했고요. EVMS 얘도 나온 지가 정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SPI와 CPI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름을 들어서 그냥 쓸 수 있는 초평탄, 텔레스코핑, 오픈타임, 단열 감봉, 그 다음에 BTO, BTL, 그리고 건설 공사비 지수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작성을 했을 거고요. 신기술 활용 평가 항목, 평가 항목이 생각이 애매모호하게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썼을 수도 있고 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교시가 생각보다 고득점이 나올 요소들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총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총론 시간 날 때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 문제 131, 132, 133 특히 이제 133부터 출제 아주 멋지게 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형이 끼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들이 좀 다양하죠.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와 다르게끔 혼자서 공부 독학하기는 약간 버겁게 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 132회가 오면서 질문 수량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어요. 또다시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가 연달아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 형태로 강의도 해야 되겠고 이제 용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용어와 서술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용어 서술을 같이 혼합해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전부 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를 너무 작게 뽑았어요. 1%대로. 그리고 나서 이번 133회 모두가 합격을 염원하는 그런 회차죠. 자, 이번 5월만큼은 합격하고 여름 휴가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1교시 문제 너무 중요도가 낮고
2, 3, 4교시 중에 2교시 딱 문제 받자마자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이게 밥을 먹고 가야 되나 밥을 안 먹고 가야 되나.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게 좋아요. 그 도시락에도 먹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술 문제가 2교시 때 힘들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회차는 다행히 조건 제시는 없었는데 대신에 기준 위주로 전부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합격을 좌우하는 포인트 한번 보시면 2교시 총론에서 항목 구분형. 자, 이 항목 구분형 같은 경우는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항목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3교시 미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기출된 문제에서 감점을 최대한 작게 맞아야 됩니다. 작게 맞으려면 쓸데없는 내용들을 최대한 버리고 공정, 품질, 원가, 안전, 특히 고려할 사항들 위주로 전부 써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도 전체적으로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자, 2교시, 3교시, 4교시 각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문제 중에 각각 교시당 6문제인데 2교시 문제 보시면 기출문제다라고 3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그 기출문제조차도 너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평가 방식과 방법, 적벽돌 공사죠. 치장줄론에서 신축줄론 구성 방법과 균열 방지 대책. 이거는 뭐 시공하면서 작성을 그나마 할 수가 있겠죠. 자, 고내구성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방서 KCS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시방서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피복 두께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적으면 빵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 기출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오히려 폭탄으로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BF도 최근에 나왔는데 BF를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니까 손을 쓰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영어로 만들어 놓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나마 스마트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첫 번째 문제로 아마 2번을 쓴 다음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먼저 한번 쓰자. 그리고 시공이니까 5번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한 고민을 해볼까 보니까 그나마 5번에 마법지만 암기하면 되는 거푸집 공사의 종류, 동발이 종류, 그리고 해체와 존치기관에 관련 내용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쓰고 5번 쓴 다음에 1번, 6번, 3번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싶었더니 잘못 쓰면 피복 두께 빵점 맞으니까 잠깐 패스. BF 인증제도 했는데 갑자기 BF 영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당황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번을 택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아마 일단 2번 쓰고 4번 쓰고 나서 숨 돌리고 5번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3번을 썼지 않을까. 아니면 5번 먼저 썼겠죠. 5번을 잘못 쓰면 너무 시간 조절을 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조심해야 돼요. 5번 잘못 쓰다가는 맺은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었겠죠. 자, 3교시. 그 어려운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고 식사를 하고 다행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출제를 했지만 기출문제 아니고서도 쓸 수 있는 차수공법, 저합, 고합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LW와 JSP, CCP, SIG, MSG 이런 저합 구분을 고합을 구분해서 차수공법 전체를 출제를 했고 해체계 이종금속 방지, 부식 방지와 발음 용어로 출제됐던 문제들인데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못 썼을 거예요. 2, 3년 정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자주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이 되더라도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성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2번 작성을 하고 잠시 보류한 다음에 차수공법도 고민한 다음 5번 가장 쉬운 균열 조사, 보수, 보강 방법 전체로 썼겠죠. 그리고 앵커볼트 고름질까지 쓰고 나서 1번, 3번, 4번 중에서 그나마 4번이 그나마 낫겠구나 하고 4번을 마지막에 골랐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이런 형태로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소화는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하고 4교시를 문제를 받았는데 지문이 엄청 길어요. 딱 보자마자 시방서와 관련된 문제가 탁 나왔어요. 부상방지까지 나왔는데 계측 대상이 나오니까 이거 건물을 계측하라는 거야? 이 부상 방지한 건물을 계측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흙막이 전체 공사를 하면서 계측 관리를 별도로 출제하는 거야. 여기서 좀 혼선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번을 먼저 썼을 거고 모듈로 반갑다 당연히 썼겠죠. PC공법 전체 마법지 순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출제를 했으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번, 5번, 6번을 보는데 일단 기준 울며 계좌 먹기로 얘를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듈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계측과 관련된 부상방지 쓰고 PC 쓰고 마지막 4번 둘 중에 하나 형태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3, 4교시는 그래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딱 진짜 집에 가지 못하게끔만 딱 해놓고 2교시에서 그냥 전부 보낼 수 있게끔 집에 가라 이런 형태로 채점하기가 좀 힘드니까 인원수 좀 줄이자 이런 형태로 2교시를 정말 어렵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채점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누군가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회차일수록 합격자를 더 많이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이 많이 출제가 됐고 총론이 많이 출제됐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각 교시별 총평입니다. 자, 1교시 문제 1번 철골 부재 중 윈드 컬럼. 윈드 컬럼은 120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경량 철골에서 이 간격이 멀어졌을 때 바람이 불면 내부 마감재가 손상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재를 지지하는 부재, 이게 윈드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유의사항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디테일 용어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현장 실무 내용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설치 도면이 나와 있고, 자, 사진을 보시면은 메인 칼럼 부재가 있죠. 이 메인 칼럼 부재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마감재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윈드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총평을 자주 봤던 분들은 무난하게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BIM 협업 콜라보레이션은 이 CD가 중요하죠. 공동 데이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서 설계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나오면 다음 작업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고쳤구나. 다음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게 공유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협업의 대상과 범위, 협업 절차가 중요하겠죠. 자, 뒤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협업 대상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동 데이터 정보 관리 환경. 자,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상에서 협업이 되는 전체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도표를 활용을 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OD 또는 뭐 IPD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언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표현하는데 한계는 이런 도표 작성하고 대상, 절차를 작성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EVM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 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원가와 자, 그리고 공정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도 이 뒤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을 작성 못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PI와 CPI가 있는데, 자, 이 가운데 것만 보시면요, 여기 이 부분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계획이 일치하는데, 먼저 스케줄을 먼저 보면은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올라갔다는 것은 계획 달성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이 됐다 소리고요. 원가가 더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초과했다. 자, 원가가 절감이 됐다. 이 도표를 작성을 못하면 점수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구성 요소 중이라는 단어들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리 단열 바가 아니라 단열 간복입니다. 그래서 사이간자에 막대봉자를 씁니다. 이 건축기사 실기에도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복층유리가 있는데 이 복층유리의 간격을 잡아주는 부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질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나 차이죠. 그래서 간격을 유지시켜 주면서 단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 구성요소 중이라고 나왔으니까 프레임 전체를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층 유리의 단열 메커니즘 당연히 작성해야 되겠고, 간봉, 흡습제, 공기층 얘를 적지 못하면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온다. 구성요소 꼭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픈타임과 가사시간이 2가지가 있는데, 오픈타임과 가사시간 우리 용어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픈타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사시간과 드라이타임 그리고 정화타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타임은 다 알고 있는데 가사시간을 못 적은 경우들, 이때 점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게 물 말고도 에폭시도 있어요. 에폭시. 어찌 보면 물보다도 에폭시가 더 중요합니다. 에폭시 같은 경우는 발라놓고 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따뜻하거나 하거나 하면은 올해 시방 기준보다 더 빨리 굳어버립니다. 그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시간에서 이거는 이제 제품 제조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산과 외산, 외국산에 따라서도 성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픈타임 아마 쉽게 생각했다가 가장 감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도 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작성을 못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큰 뭐 해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치 해체 때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인상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공 설치 프로세스 꼭 해야 되겠고요. 풍속 기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초평탄 콘크리트인데 이 기준이 이제 버전마다 다릅니다. 버전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 용어책 만들기 전에 버전은 3 버전인데 지금 이제 4 형태로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 바닥 같은 경우는 평탄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트랙 네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레이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재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버전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탄성이 요구되는데 사용되는 평탄화 공법. 그래서 FM 1, 2, 3, 4
실내 한계 구분을 해 놓았고요. 이게 이제 그 장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지게차 장비가 있는데 이 지게차 장비에서도 네,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벌어졌다가 뜨는 장비도 있고 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전체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평탄 콘크리트 중요도는 낮았는데 112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기준을 몰라서 못 쓴 거기 때문에 많은 감점은 나오지는 않지만 또한 기준을 못 적으면 고득점을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수축, 건조 수축, 소송 수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이 자기 수축을 뭐 잘 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영향 요인, 저감 자체 그대로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포인트는 이 메커니즘 그림 작성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멘트 사용하는 내용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수준 콘크리트는 트레미 공법과 타설 원칙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용어로 나와서 세부 배합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작성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도 용어로서는 작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로리올 공법 설명하면서 주로 아주 자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9번 문제의 배합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타설 공법과 타설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 없이 작성을 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이걸 이제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익형과 임대형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수익형의 경우는 BTO, BOT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임대형은 BTL을 이야기하는 거죠. BTL, 리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하면 큰 문제가 없이 작성했지 않을까. 자, 대표적으로 지금 BTO, BTL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과 그리고 형태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참여자 간의 관계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영어 해석만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 이것도 이제 용어로 준비를 꼭 해 놓아야 될 문제죠. 그래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이 있어요. 물가 지수.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작년 교재 집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22년도, 23년도에 이제 교재는 나왔지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건설 공사비 지수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수 작성 방법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준들을 적었을 때가 이제 시험장에서 생각이 좀 안 나는 부분들이 조금 건들기가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2번. 자, 이 문제는 서술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테일 용어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별표 3개가 되어 있는데 관리 허용차와 한계 허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기준이 있고 건축물 기준이 있는데 일단 전체 시방서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건축물의 기울기 기준 꼭 작성을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밑에 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입니다. 기둥 수직도 한 절당 한계 허용차 이걸 암기해서 씁니다. 자, 이건 이제 서술 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암기해서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는 플러밍과 스패닝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지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준들은 이 밑에 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둥 기준이기 때문에 세우기 기준 내용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신기술 활용평가 이게 전에 기출문제로 서술에서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항목을 적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말만 바꿨을 뿐입니다. 네, 1차, 2차, 그리고 연장을 했을 때 심사 기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성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1회 이후부터 총평에 남아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 한 번씩 더 보아야 됩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122회 때 문제들이 여러 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들도 123, 124도 한 번씩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교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 문제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고요. 중요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제목 설정하고 분량 조절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 전체적인 총평이었습니다. 이교시 총평입니다. 총 6문제인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교시입니다. 총론이 3문제, 마감, 거푸집, 콘크리트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총론 문제에서도 기준을 적지 못하면 답안 구성 자체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 안전장비, 그 다음에 줄눈, 그리고 거푸집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심사냐, BF냐, 고내구성이냐. 그런데 이제 곳곳에 함정이 있죠. 이거 못 적으면 점수 안 주겠다. 자, 등급 적지 못하면 점수를 안 주겠다. 자, 입찰 평가 방식 적지 못하면 점수를 안 주겠다. 이런 형태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BF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 및 등급 인증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대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인증 대상, 등급, 절차. 그래서 이게 128회 때 용어로 출제됐는데 서술로 응용을 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애물에 관한 내용 마지막에 준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현장 점검주 나왔을 때 점검 한번 해보신 분들은 대략 그 항목들은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증 등급 암기해서 적어야 되어 있고, 그나마 이 인증 절차는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지어서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정확하게 적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상물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수 등급에 관해서 만약에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점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 차이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3페이지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체 도면화 시켜놓고 평면도에다 배치를 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스마트 안전 관리 요소 기술, 그리고 단계별 적용 방안입니다. 자, 이게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가점을 주고, 그리고 이 대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계별 적용 방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범 사업, 그래서 근로자 안전도 향상을 위한 AI 시스템 구축. 기반 사업으로 시범 사업 확대 적용 및 관제 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 기반 시설 안정화 및 운영 관제 시스템 구축. 그래서 알고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단계별 적용 방안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용 시, 그다음에 차후 유지 관리 이런 형태로도 추가적으로 응용을 해서 적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재능형 CCTV, 계급 개폐 감지기,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스마트 풍속계, 그 다음에 스마트
양생 센서. 갈수록 이것들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그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 심사 낙찰제 그리고 평가 방식과 평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고난이도 간이형 고난이도 그리고 실적 제한 공사 항목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게 심사 항목과 배점 기준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제 경기도의 시신이마나 위험하다. 경쟁력,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점수, 그리고 이제 뭐 도급 한도액, 시공 능력 평가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이 난이도 공사, 실적 제한 공사, 그 다음에 간이형 공사 이렇게 항목들을 정확히 못 적으면 점수를 안 주겠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성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벽돌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게 많은데 지금 시험 문제는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이 했는데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 본드 브레이커, 하부 쪽에 본드 브레이커 미끄러지는 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 중에 플렉시블 앵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조금 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상세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코노브이 상세도 고동에 따른 코노브이에 따른 신축주론의 위치,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신축주론을 구성하고 있는 네오프렘 패드라든가 홍동 지수판 이런 것들도 적으면 추가적인 고득점이 되겠죠. 자, 이 고동이 왔을 때 미끄러질 수 있도록 본드 브레이커 그리고 고정했을 때 플렉시블 앵커 이런 것들이 이제 채점에서 고득점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요즘은 적벽돌 공사 치장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로 했던 그런 것들을 쓰기가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공사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 적벽돌이 많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저족공사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서 이 기준을 적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콘크리트 공사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거푸집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 구성 재료에 따른 거푸집의 종류, 마법지 그대로 암기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동발의 종류. 그리고 해체 및 이 검토사항. 알고 보면 이제 이 시방서 항목을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 조절을 맞춰서 잘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1번의 거푸집 종류 같은 경우는 다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표로 작성을 할 건가 아니면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부위별 적용 공법을 그대로 적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동발이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전체 현황 도면에서 지하층, 중층부, 고층부를 놓고 거푸집의 종류와 동발의 종류. 지금 우리 그 스크린 교재 기본서 나와 있는 메인 그림 그리시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점수 빼기는 제일 좋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내구성 같은 경우는 시방서 항목이 그대로 출제됐는데 이게 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서 쓰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만약에 골랐다라고 보면 점수가 너무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해야 될 문제죠. 자, 감리자의 업무인데 현지조사 업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감리자의 업무 항목들은 다 작성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현지 여건조사다라고 별도 항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사항에서 집안조사 인접 건물의 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그러니까 사전조사 내용 그대로 갖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리자의 현지 조사 부분에서 좀 익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건설사에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배치 나가다 보면은 좀 이 항목들을 전부 확인을 하는 사항들인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감리자의 업무로 해서 현지 조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뭐 큰 차이 없이 사조주사 항목을 적었다라고 보면 뭐 점수 감점을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세부 항목까지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감리 업무, 착수 준비 항목들이죠. 총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비치하고 숙지를 해야 될 항목들이죠. 해치공사는 전체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해치공사 계획 수립에 관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작성을 하고요. 디테일 용어 875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치공사의 전체 현황, 그리고 사전 준비 이 절차 항목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건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해체공사 그리고 성면 해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목들 항상 뭐 노트에 다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전관리 아니면 공법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 헤쳐서 안전관리와 공법 위주로 된 것들을 이 해체 프로세스 계획대로 작성을 옮기는 뭐 거기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커트론의 발음 현상과 이종금속 방기대. 이건 이제 기술 지침에 이 항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지침에서는 이게 같이 합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참 뒤쪽에 보면 또 이종금속 부식 방지 뒤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다음에 얘는 좀 몇 번 출제가 됐었죠. 별도로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는 같이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음 현상, 금속이 그 커튼홀이 온도 차이가 좀 심해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열 팽창 개수가 철의 2배 정도 되죠. 23.4다 보니까 워낙 신축 팽창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재질이 변경이 되지는 않지만 신축 팽창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소음이 발생해서 마찰, 소음, 끽끽 이런 소리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음에 관한 내용과 이종금속 접촉했을 때 부식에 관한 문제를 별도로 출제를 두 문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문제 2개 푼다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할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배면의 차수공법인데 이게 저압공법의 대표적인 중저압도 가능합니다. 저압공법의 중저압까지 포함된 대표공법 3가지. 그 다음에 고압공법의 대표적인 3가지. 여기에 CCP는 뺐습니다. CCP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CCP는 가장 원시적인 공법이라서 현재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해당 공법들로 지금 저압공법과 고압공법을 투수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투수 개수에 따라서 저압과 고압을. 그래서 포인트는 투수 개수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뭐 이번 문제는 설명을 할 게 크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모항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양태로 작성을 했을 것 같고, 6번 문제도 뭐 해설을 할 게 크게 없죠. 매입 방법과 패딩 2가지로 나눠서 그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점수 편차에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기존 문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가, 실수를 덜 했는가. 3교시에서는 기출이 되지 않는 문제 여기서 얼마나 실수를 안 했을까,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4교시 문제 총평입니다. 자, 문제 1번 커튼홀 공사에서 시공과정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
컨트롤 유리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체적인 KCS 시공 과정 검사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131회 때 용어로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고 컨트롤 강의할 때마다 늘 다뤘던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소 또는 마법지에 나와 있는 항목대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문제가 현장 유리 설치인데 현장 유리 설치하는 항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현장 유리 끼우기 같은 경우가 커튼홀에서 현장 유리 끼우기라고 보면은 프레임이 없이 유리 끼우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커튼홀이라기보다는 그냥 외부 창호 이런 개념이라서 약간 작성을 했을 때 좀 당황을 오히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커튼홀에서 유리 끼우기. 네. 자, 2번에서 부상 방지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능공법과 수능이 아니라 순응입니다. 수능공법과 대응공법. 또는 이제 감소공법으로 가거나 대응공법 이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세공법과 대응공법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 아는 공법들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인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일 것 같아요. 부위별 계측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협소하게 보면은 부상 방지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형태로 계측을 한번 협소하게 가면은 이렇게 크게 굴착 저면과 주변 지방 그리고 지하수로 국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가게 되면 전체 계측 관리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계측 관리 항목을 적은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항목 위주로 작성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항목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부력과 관련된 주요 관측, 계측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어떤 디테일한 상세,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합격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모듈로 공법은 워낙 예상 문제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용어로도 하고 다뤘던 문제들이라서 문제도 아직까지는 특별히 다른 지문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적용시 고려할 사항, 그다음에 제반 기술 사항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되고 그대로 종류, 장점, 단점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감점 요소, 고득점 요소가 크게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PC공사 같은 경우는 요즘 접합부 공법이 항상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 마법지 그리고 기본서 용어 책에 보면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실무적인 최근 내용들 위주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공계획 같은 경우가 프로세스화 되어서 나와줘야 되겠고요. 항목들이 좀 많잖아요. 기공계획, 생산, 조립 시 위점, 접합부 또 요구 성능, 종류별 특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계획 하나 가지고도 5페이지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생산, 조립, 위점, 접합공법, 요구 성능, 종류별 특징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올 때는 그만큼 감점 요소도 많고 가점 요소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 정확하게 다 언급을 했죠. 시공계획 순서대로 쭉 계획 생산은 생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율과 조립률 늘 얘기했던 just in time, lead time 재고 관리 이게 몰드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반입 일정 작성을 꼭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는 사업관리 주요 업무 내용. 아까
감리 주요 업무와 유사한 형태죠, 거의.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 항목들을 전부 다기보다는 큰 테마를 놓고 작성을 해야 되겠고 단계 구분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기 전에 설계 전 단계, 기본, 실시, 구매 조달,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했던 이시와 도표 항상 이 단계 암기를 하셔야 총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것들을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나와 있는 중대재해는 연달아 3번 나오니까 우리가 늘 이것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항목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건설안전기술사 준비하신 분들도 아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휘날레를 정말 기준 암기 안 하면 합격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출제를 잔인하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교시까지 왔는데요. 1교시 문제는 중요도가 낮은 상태에서 총론 그리고 뭐뭐 하는 중, 그래서 역할 위주로 또는 기준 위주로 작성하게끔 출제를 했고, 2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총론 위주로 정말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손을 못 대게. 그리고 3교시 때 풀어주고 4교시 때 적절하게 총론과 그 다음에 일반 그 강론을 섞어서 출제를 했죠. 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합격이 안 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내가 용어는 200개, 서술은 70개, 목표를 정해놓고 볼펜은 30개, 답안지는 10권, 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하나씩 지어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도달하는 과정에서 희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망성이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일단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목표,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용어와 번갈아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디테일 교재에서 용어 서술이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 교재 양이 너무 많죠. 두꺼워요. 상당히 강의하기도 힘들 만큼 두껍습니다. 하지만 중요도가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필수 교재 거의 된 것 같아요. 서술에서는 이제 대표 총론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다 서술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최근 추세에 맞게끔 용어로 준비를 다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총론 문제 별표 3개짜리 정도는 용어로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우선순위 60개 될 수도 있고 70개 될 수 있고 하는데, 일단은 모든 공부를 축소를 하려면 용어 서술 연계가 되고 그 근간이 되는 게 마법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상 문제가 나와서 최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년 동안에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이런 법칙들이 맞아떨어져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준비 기간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고 아주 짧아질 수도 있는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도 지겨워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 맞춰서 리듬을 타면서 같이 나와줘야 합격이 되는 거지, 혼자 하겠다 또 뭔가 여러 명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어떤 리듬이 깨지고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오랜 기간 해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도 내가 준비했던 문제가 안 나올 때가 많고, 내가 준비했던 문제가 나왔는데 실수를 할 때도 많고, 기술사 시험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합격을 염원해야 합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